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초기상학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기현상과 방정식. 제목이 조금 틀리죠. 이상하죠. 그 대기현상도 아니고 왜 방정식이 나왔는지 해서 이거 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책은 내 마음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대기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 그 기상현상이라고 해서 내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 자연적인 현상이 기상현상에 의해서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상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이 또 다시 이상해지는데, 그러면 그런 현상은 이제 물 현상에서 물에 관련된 거, 또 먼지에 관한 거, 전기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그 옛날에는 그냥 막 생겼다 없어지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상학에서는 노레이 학파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년 전쯤이에요. 그때 이제 그 노레이 학파의 비저라고 할 수 있는 비아크니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상 현상들이 지멋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법칙에서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100년 전에.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또 이런 노르웨이 학파가 한 것들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저기압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런 모형들을 보지도 않고 그때 다 만들어서 부조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다 맞고 있잖아요. 그게 10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니까는 그때는 이제 방정식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서 그냥 쭉 지나오다가 1920년 이때 1920년대 맞나? 맞는 것 같아. 맞네. 1920년대. 이때 그 영국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그 비아크니스가 기상현상이 물리법칙을 따르고 방정식을 따르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압을 갖다가 관측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방정식을 갖다가 손으로 풀어서 그래가지고 근을 한번 구해봤던 거야. 그랬더니 한 오도가 틀렸다니까 우리가 기압이라는 것이 우리가 1000헥토파스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한 오도가 틀렸으니까 만이나 100이 됐다는 소리야. 그럼 틀린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거를 틀렸으니까 그냥 틀려서 구겨버렸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논문을 썼어. 나한테 8,000명이라는 사람만 주면은 그걸 쫙 이렇게 앉아놓고서는 빨리 계산해서 군대식으로 다 조련을 해가지고 계산 빨리 해가지고 넘기고 해가지고 착착 풀고 이러면은 근데 지금 내일의 예보를 모레에 기차게 잘 맞춰도 그 소용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시간 전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못한 거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지금 계산이 조금 늦어서 그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뒤로 또 한 30년이 지나서 1950년대가 되니까 그때 뭐가 나냐면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애니악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슈퍼컴에 해당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만들면은 그걸 테스트해보고 써보려고 그러면 그때는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가장 방대한 것이 기상 자료고 그다음에 인구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큰 컴퓨터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구 센서하고 기상청에다가 자료를 하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1970년대에 정보 전자계산서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한 자료가 뭐냐면 기상 누년 자료를 갖다가 전송하기 시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때 가지고 이 찬이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500헥토파스칼의 수납대기에서 이 수치협으로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알았지. 비아크니스가 이 찬이가 리차드슨이 틀린 거는 아까 한오도가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틀린 거는 계산 문제가 뿐이 아니라 초기치 문제를 초기치를 이제 규모 분석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배우거든요. 그때 안 해가지고 초기치를 제거를 안 해가지고 얘가 계산 증폭이 나서 틀렸다는 걸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객관 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규모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규모에 맞는 방정식보다 크거나 작은 거는 지워버려야 된다는 이런 거를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1950년대에 수치해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은 한 1970년대,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초반에 이때부터 태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치해보과가 아니고 수치해보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컴퓨터 좀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치해보반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어느 수준이 됐냐면은 이 수치해보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자료를 극자점 자료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면 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어떤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예보 범위에 수치해보를 하겠다고 들면은 지금 이제 자료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자료를 갖다가 해서 앞에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면 자료가 없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걸 경계치 문제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제한구역 모델이고 그런 경계치 문제가 없으려면 여기 이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디서 따오냐면은 전고 모델. 이 지구 전체적인 모델에서 거기에 나온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수치해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전고 모델 자료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수치해부 할 때는 이거는 전국 모델 하기는 이걸 하려면 슈퍼컴이 있어야 되고 또 엄청 많은 돈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제한구역 모델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 초기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본의 GCM 모델에서 여기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해서 쓴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수치해부를 하는데 수치해부를 하는 제대로 하는 나라가 한 13개국이 있어요. 지금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전고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13개 모델 나라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고유 모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일본 거를 썼다든지 또는 우리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영국 모델을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모델 킴스 모델이라는 걸 쓰고 있고 그런데 이런 고유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전국 모델을 쓸 수 있는 나라 8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대기현상과 방정식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기상 현상은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수치해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거는 이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야?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트 필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시험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시험은 뭐에 대해서 놀아라는 시험 아니잖아. 여기서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꼭 필요한 거는 책 옆에다가 그냥 조금만 쓰시고 설명을 잘 듣는 게 낫지. 강의 노트 필기하다 시간 다 보내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이 얘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20번 정도 할 거라는 얘기야.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옛날 사람은 100번을 들어야 한다 그랬지만 우리는 뭐 옛날하고 다르잖아. 20번이면 충분할 거 아니야. 노력하면 몇 번이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굳이 필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대기 과학을 이렇게 여기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방법 중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이 방법을 쓰느냐 이 방법을 쓰느냐 이거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우선은 약속을 하고 그걸 따르자는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보다 실력이 높아져 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이럴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기 중에 막 수증기를 표현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내가 이제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대기 중에
그 수증기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 양을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방법을 내 방법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선 이렇게 따라오시라는 얘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또 뭐 우리 기상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대기 중에 여기 좀 습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수분 공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연력학을 따지거나 이렇게 습도로 따지고 그랬을 때는 100%로 포화되지 않은 공기는 우리가 건조 공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속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이렇게 약속합시다 그러면 좀 이상해서 좀 따라와 달라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나하고 공부를 하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하고 막 그래도 처음에는 좀 이상해도 따라와 주시면 돼요. 뭐 공기 중에 뭐 그릇이 있다든지 뭐 이따위 소리 하고 막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 대기과학에서는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은 어차피 지금 방정식이라 했으니까는 수식을 써야 되고 물리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 막 그래서 굉장히 미방도 풀어야 되고 막 그래서 굉장히 뭐 고차원적인 수학하고 물리가 필요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과 물리의 지식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시고 오시면은 생각하면서 벌써 꼭 필요한 것만 적었는데 그것도 다 필요하지가 않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마 아까 기본 이론 할 때 그거 지나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미적을 몰라가지고 내가 이거 못 풀겠네 이런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알면 돼요. 로그 법칙도 몇 가지만 알면 돼요. 로그 법칙을 쓰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 왜 우리가 자연과학을 하는데 로그를 왜 쓰냐 이런 거는 곱하기 하면 어렵잖아.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주는 것 때문에 로그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 시작하면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르쳐 드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도가 안 나가고 또 이렇게 좀 지리한 것 같아도 그냥 좀 참고 들으시면은 이거 한 길으면 10주, 그러니까 40시간 아니면 36시간 이 정도 들으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m를 달릴 수 있는 기초 체력이 갖춰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한 것도 한 5, 6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방법이 세워졌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냥 국어 수준의 정도 그 정도만 알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대기과학을 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물리와 수학과 화학의 기본인데 그것이 말로는 막 미적이 나와서 어려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배울 수 없지만 뒤에 가서 보면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네가 지금 뭐 기초기상학이니 뭐 기상학계를 한다 그러면서 무슨 왜 대기과학이냐 그러는데 요것도 조금 달라요. 이 기상학하고 대기과학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상학이라는 것이 원래 맞겠죠. 이 기상학은 어디서부터 따진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표서부터 10km 되기까지만이에요. 10km. 여기에서 나는 현상을 다루는 것이 기상학이었어요. 근데 항문이 자꾸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구대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꾸 올라가서 고층대기까지가 우리가 필요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태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태양대기 연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태양대기가 이렇게 쭉 가면 겹치잖아요. 태양대기하고 지구대기가.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상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대기과학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천문학 했던 사람들이 천문학에서 행성대기 했던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지구 고층대기라고 갔거든. 그래서 기상학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학교수까지 하잖아요. 대학원에서는 천문학 했었는데 대학에서 그것도 박사과정에서 그것도 끝판에 돌아와가지고
기상학으로 돌아와서 뭐 정년퇴직 다 됐지만은 강릉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잖아요. 다 천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기상현상은 그 대류권이라 그래서 10km 안에서 벌어지는 것만 하는데 자꾸 아니잖아요. 자꾸 거기서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쪽으로 가면은 그 유성이라든지 여기에 또 여기서 난 현상들이죠.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 같은 거, 오로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생기는 것들이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학문의 분야가 넓어져서 우리가 대기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기상학과라는 말이 없고 대부분 대기과학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또 천문하고 합친 데는 천문대기과학이라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환경하고 합쳐서 뭐 환경대기과학과 뭐 어떤 데는 또 대기환경과학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넓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일기하고 기상에서는 그 일기는 외도고 이런 거하고 같은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기후학은 조금 달라요. 기후학은 기상이 쌓인 것이 기후라고 보면 돼요. 그 통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후는 사계절을 갖다 이거는 맞지만은 한국의 기상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럼 되는 거구나. 기후는 이렇게 되면 많이 되는. 그러니까 기후는 통계적인 거야. 그래서 기후가 되는 거고 기상은 그 현상 하나야. 그래서 저기서도 좀 다르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하고 해서 좀 보는 게 뭐냐면 일기가 영어에서 이거 일기가 있고 천기가 있잖아요. 천기가.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해요. 그러니까 일기하고 천기를. 그러니까 천기누설이라는 말에 있어도 일기누설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은 일기라는 말이 없어요. 천기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기도예요. 우리는 일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천기라 그래요. 중국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폭넓게 쓰는 거 보면 한자는 동의적이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은 좀 정자를 안 쓰잖아요. 간자체 쓰고 여기 약자 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정자를 쓰잖아. 그러니까 정자 쓰는 나라는 이쪽이나 일본 글씨는 그래도 좀 대충 보면은 그래도 모양 비슷한 거 알겠지만 이거 중국 글씨는 앞만 봐도 원뜻은 모르겠대. 그렇죠? 그 부분 중국은 이제 중국 간자체는 이렇게 쓰다 보면 한문에서 아주 멀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분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이제 전문 같은 거 했을 때 자꾸 아직도 현천, 과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틀린 말이거든. 이거 뭐냐면 현재 천기, 과거 천기 일본식 말을 줄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일기, 과거 일기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일본과 중국에서는 천기도라 그러고 그러니까 일기하고 천기로 구별 안 해. 근데 우리는 일기하고 천기로 구별하죠. 그러니까 천기는 천기누설 할 때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특히 일본 책을 번역해서 볼 때 이럴 때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일본하고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 좀 다른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단열선도 같은 거 좀 다른 거 쓰고 있고 하는 거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약간 우리는 일기도라고 그러고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천기도라 그래요. 그런 정도이고 약간 우리가 기상에서는 그날 이렇게 일기 변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일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배울 때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수학, 물리, 화학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문보다 어떻게 보면 기상이 그래서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는 장기간 평균을 돼서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거 따질 때는 이제 기후 변화를 쓰는데 그러면 기후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최소한 30년 평균을 하는 거예요. 30년. 그래서
30년의 값의 평균값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이제 이상이다.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0년을 어떻게 따지냐면 원래는 1960년 60이 되겠지. 그러니까 1960에서 30년 1990까지겠죠. 그다음에 1991서부터 뭐 이거 35점 2020인가?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되는데 이게 그전에 이렇게 쭉 써왔었는데 요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30년만 되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원래는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건 1960에 요거가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거 1960년부터 1991년까지의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기후 평년값이라고 이렇게 하고 뭐 우리들이 쓸 때 뭐 예년값은 뭐 이렇게 할 때 이 말이야. 그래서 원래 예년값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아직도 그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예년값 또는 기후값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우리가 2022년인가? 그러면 보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는 2020년서부터 2000이면 어떻게? 2010년, 2000년, 1990년인가? 1990년. 요 평균값을 예년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60에 걸리는 것을 WM에서 정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화가 심하니까는 그냥 10년 단위로 그냥 끊어서 30년 되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년값 또는 평년값 또는 이제 기후 평균값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시대 바로 전 30년의 평균값, 그걸 예년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상식적으로 하시면 되고 또 기상에서는 물리학하고 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걸 딱 놓으면 뚝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요즘은 이게 아주 빠른 시간에 떨어지지만 이거 천천히 떨어진다고 하면 뭐 1초 뒤에 위치, 2초 뒤에 위치 다 알 수 있죠. 왜 알아요? 운동 방정식을 아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 운동 방정식을 알면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얘가 물건이 막 뚝 떨어지면 순간 변화율을 알아가지고 순간 변화율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얘가 어느 위치를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이렇게 치면은 지금의 여기 초기 속도를 알고 얘의 순간 변화율을 알면은 거기다 시간을 곱해가지고 해서 하는 거야. 이게 미분 적분의 개념이잖아.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거기서 물리가 이게 중요하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미래를 안다는 것은 순간 변화율을 구해야 되고 그거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적이 없다는 소리죠. 불연속이 없다는 소리 아니야. 대기가 연속이 돼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이런 개념이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이 백목이 있어요. 반을 뚝 잘라도 백목이죠. 또 잘라도 백목이고 또 잘라도 백목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더 이상 자르면 백목이 안 되는 거. 이게 분자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의 대표를 어떻게 해? 얘를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더 이상 자르면 얘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까지 자른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쭈르르 흘러간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갔다고 쳤을 때 얘를 가지고 다시 확대시키면은 그러니까 저 방에 있던 공기가 이 방으로 왔다 그러면 저 방에 있는 공기의 온도 압력이 변해가지고 이 방의 온도 압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오는 동안에 불연속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기 연속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를 대기 연속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거죠. 조금 막 이상해져요? 약간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날씨가
아까 얘기했듯이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를 순간 변화예요. 그걸 구하면은 미래값을 구할 수 있어서 그 미래값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미래의 날씨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상하고 물리가 같은 식으로 그러다 보면 수학이 개입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시작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체부가 가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 연속체로 보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분자의 개념을 갖듯이 더 이상 그 공기의 성질을 그래서 성질은 주로 이제 압력하고 부피하고 그 온도 이런 거로 다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측정한 값이 그대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면 얘가 지나가는 동안에 순간 변화일만 알면은 시간을 곱해서 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에는 어떻게 구해? 미분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해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수학이 필요하고 물리가 필요하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그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수치해보 기상청 간다고 수치해보 전공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지가 그거 하는 거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그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뭐 이러는 데는 기본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본을 여기다 다 적어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맨 끝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고가 필수 불가결한 거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수학적인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그래서 약간 날씨가 지멋대로 변하지 않고 대기 방정식을 따른다는 것이 100년 전에 생각했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증명을 시켜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수체보가 가능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가 필수 불가결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를 하려니까 수학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물리값이라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측정하고 그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측정해서 어떤 그 값이 있는 걸 갖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서 그 자료화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관측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측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측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료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냥 써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위로 써야 되고 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초적인 물량 보는데 그걸 하려 그러면은 기압이라고 하면은 차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차원은 뭐냐면은 이게 수학하고 뭐 이런 사람 물리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거예요. 어떤 값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그 크기 이런 거는 길이하고 길이 L하고 무게 M하고 시간의 합으로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MT라 그러는데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CGS라고 그러고 MK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CGS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CGS는 길이는 센티미터로 표시하고 무게는 그람으로 표시하고 시간은 초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CGS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고전무리를 달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기껏해서 구슬이 부닥쳤을 때 얼마큼 탄성에서 나가고 뭐 이런 거 또 뭐 전기줄을 걸면 텐션이 어디 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되지 이론적으로 보고 막 그런데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값이 너무 적지. 그래서 얘를 이 길이는 미터로 표시하고 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고 초는 그대로 초로 쓰는 이런 걸 MKS 단위계라 그래서 우리 기상학에서는 MKS 단위계를 기본으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압에서는
이걸 쓰려고 할 때 이르기 전에 조금 알아둘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공기 성분 중에서 좀 문제가 있어. 이 뭐냐면은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기압 같은 거를 재려고 그러면 기압이라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 이 공기가 이 중력에서 잡아당겨가지고 여기서는 중력이 못 잡아당기는 건 다 도망가고 여기서 쫙 누르면은 이 무게 때문에 여기는 늘려져 있고 여기는 느슨해가지고 중력에 너무 도망가고 있고 그래서 이 전체가 누르는 무게 단위 면적을 누르는 걸 우리가 기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공기의 성분들이 주로 이제 질소 이런 거 이제 외워둬야 되거든요. 질소, 산소, 그다음에 아르곤, 뭐 이산화탄소, 뭐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뭐 네온, 헬륨, 뭐 이렇게 이 헬륨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는 눌렸으니까는 압력이 눌려져 있고 여기는 느슨해서 밀도가 낮지만은 이 공기들이 이것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공기를 보면은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이 대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상층권에서 상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류를 안 하고 그다음에 중간권에서는 다시 낮아지니까는 여기서 대류가 있고 또 열권에서는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류가 없다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대류가 없다고 지금 여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사를 하루 이틀 하는 장사가 아니죠. 이게 지금 만년, 2만 년 우리가 이런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공기가 하루에 한 개씩만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만년이 이게 골고루 즉 뭐냐면은 믹서가 여기 있어요. 믹서에 방울토마토 5개 집어넣고 그다음에 귤 하나 집어넣고 그것만 집어넣죠. 그렇게 놓고 바르르 갈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한 숟갈을 떠도 방울토마토 4개, 귤 하나. 위에서 떠도 방울토마토 4개 하나 똑같으죠. 이걸 뭐라 그래? 조성비가 같다 그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여기서 저기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왜 여기서는 대류가 없는데 왜 그걸 일정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장사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뭐 4만 5천 년 물인데 우리 이 대기가 생겼다고 쳐도 최소한 몇만 년은 지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루에 한 개만 바뀌어도 돼서 이거 마치 우리가 믹서가 지금 오르르 도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만 년 동안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래도 위아래는 골고루 섞여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나 조성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떠도 5분의 4가 질소, 5분의 1이 산소. 여기서 떠도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중력 때문에 무거운 걸 잡지만 가벼운 걸 못 잡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10kg, 여기가 한 50kg, 여기가 한 80kg쯤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80kg까지만은 여기는 골고루 섞였다 해서 여기를 근질권이라 그래요.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질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벼운 기체만 나와. 그래서 이쯤 되면 어떻게 10권 이런 데서는 수소하고 헬륨만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이 대류권 안에서는 어디서나 공기의 그 조성비가 같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요것만 오늘만 알고 가시면 오늘 배운 거 다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H2O가 있죠. H2O. 이건 뭐예요? 수증기죠.
그럼 이거 액체예요, 기체예요? 알 수가 없지. 얘는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이게 상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이 상온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걸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쇳덩어리. 그러면 얘는 일종의 얼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상온에서 지금 쇳덩어리지만 얘를 온도를 막 높여. 그럼 빨개지고 더 높으면은 물이 되는 거지. 거기다 손 나가다 큰일 나는 거지. 더 높여? 그러면 이게 기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쇠 같은 거는 되기가 힘들지만 제일 쉬운 건 이제 수은 같은 거. 수은은 평상시에 지금 액체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더 온도를 높여주면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은 증기하네. 그거 맡으면 즉사지. 그러니까 수은도 조금만 온도가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는 거지.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하고 수은 온도계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알코올 온도계는 액체고 수은 온도계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천성분이고 그러니까는 이거 팽창률이 금속이 좋지. 그러니까는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수은 온도계하고 알코올 온도계. 수은 온도계가 좋아서 우리가 수은 온도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조금만 온도가 낮으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못 쓰는 거예요. 온대 지방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은 온도계는 이게 금속이니까는 뭐예요? 염색이 안 돼. 그래서 잘 보기가 힘들잖아. 잘 그래서 봐야 되는데. 근데 알코올은 염색이 되니까 빨갛게 염색해서 보기가 쉽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상온에서 액체, 고체, 기체가 다 가능한 것이 수증기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수증기도 있고, 얼음도 여기 갖다 놓으면 얼음도 있을 수가 있고, 물도 있어요. 세 개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일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이 안에 지금 수증기도 이 안에 들어가서 골고루 섞여 있는데, 어느 지역이 추우면 어떻게 돼? 얘가 쭉 줄어가지고 액체가 되고 어떤 때는 고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기체에서의 그 수증기의 함량은 줄어드는 거지. 더운 지방에는 얘가 전부 기체 상태로 있어가지고 수분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습도를 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래서 지금 분명히 초창기 때는 우리 물도 기체라서 대기 중에 똑같이 섞여져 있는 그 성분으로 본 건데 얘가 이게 상이 변해가지고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면 액체가 되면 기체에서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이 공기 중에 여기 좀 수증기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증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표에서 여기 이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기가 1기압이라고 합시다. 1기압이면 여기 5분의 4가 질소가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5분의 1이 산소가 차지하고 헬륨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수증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질소와 이거는 산소와 수증기는 이거 수증기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얘는 안 변하죠. 근데 얘는 변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관측하는 게 습도를 관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습도를 변하지 않으면 관측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근데 얘가 그럼 왜 변하느냐? 이게 공극이라 그래가지고 온도가 높으면 커져가지고 그 틈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들어가느냐? 아니지. 그래서 그 온도에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압을 뭐라 그래? 이걸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그래요. 포화 수증기압. 그래서 그 포화 수증기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표시하자 이거지, 그릇.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는 그릇이 들어 있어서 그 그릇은 뭐를 담아? 수증기를 담는 그릇이야. 그래가지고 이 그릇이 근데 어떻게 되냐? 온도가 높으면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적어져.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온도가 적으면은 온도가 적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압은 뭐에 따라 정해진다?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화 수증기압을 온도만의 함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정해지면 포화 수증기압이 정해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그릇은 요만큼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 담고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기가 수증기가 10g에 담길 수가 있는데 지금 담겨 있는 것이 5g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10분의 5잖아. 10분의 5 곱하기 100 하면 50%가 되죠. 그래서 이때 상대 습도를 50%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는 우리가 포화 수증기압이니까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하면은 ES라고 쓰지 보통 ES. 그 중에 들어있는 것이 E. 얘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온도에 따라 결정이 돼요. 온도가 몇 도 그러면 몇 g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관측에서 얘가를 관측해서 정해지면은 만약에 얘가 10이고 얘가 5라 그러면은 곱하기 100 해서 얘가 상대수도 100이 5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집불 얘만 왜 다르냐 이거야. 수증기만 왜 다른 거냐 이거지. 다른 이 시간이 요거까지는 해야 돼. 요거까지만 하고 다른 이 산소나 질소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만약 질소 그러면 질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무지무지한 압력을 가해야지 돼. 그다음에 질소를 갖다가 얘를 액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온도를 엄청 떨어뜨려야 돼. 얼마 정도? 영하 200도쯤 떨어뜨려야 돼.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죠? 그 터미네이터가 액체 금속으로 된 터미네이터가 질소를 실은 그 탱크가 팍 터뜨리니까 이 질소가 확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얘가 부셔지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기화될 때는 온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는 공기가 어는 거지. 그래서 질소가 만약에 올라오면 영하 200도까지, 그러니까 이 기화가 될 때 온도가 200도까지 떨어진다는 소리야. 근데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상에서 일기압에서도 액체가 됐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임기압력이라 그래. 물은 임기압력이 높아. 그러니까 낮은 거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만기압까지 돼야 되는데 임기 온도가 낮은 거지. 다른 거는 질소는 영하 200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뭐 영하 10도에서도 막 되잖아. 그러니까 수증기는 임기 온도가 높은 거지. 그다음에 임기 압력은 얘는 질소나 막 이런 거는 뭐 만기압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일기압이 되지. 임기 압력이 낮고 임기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거야. 얘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기체 막 질소 뭐 이런 거 다른 기체들은 얘를 액체로 만들려면 그냥 무지무지하게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냥 무지무지한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냥 수증기는 그냥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그냥 액체가 되고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그냥 뭐 100기압 뭐 100도씨 200도씨가 아니야. 그냥 30도에서 그냥 20도만 돼도 그냥 기체가 액체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공기에서 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압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우리가 그릇이라고 정하자는 얘기야, 우리끼리. 그래서 그 그릇은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높으면 커지고 온도가 낮으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상대 습도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압 갖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은 이것도 적을 필요 없어요. 또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온도가 30도일 때 한 30g쯤이 이 포화 수증기압이야. 30g쯤 들어가는 거. 그릇이 크다고요. 근데 10도일 때는 한 10g쯤 돼. 그건 지금
여기 만약에 그래서 여기 20도일 때 한 20g, 20도일 때는 그렇게 안 돼. 한 28도쯤일 때 한 20g짜리가 이렇게 20g짜리에 그 28도 때 20g, 28g의 공기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10도가 되면 어떻게 돼? 10도가 되면은 10g밖에 못하니까 얘는 응결해서 10g은 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눈에 보이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수증기하고 김하고가 다르다는 얘기야. 수증기는 기체예요. 김은 액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무슨 차이냐면은 기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배. 근데 액체는 눈에 뵈요. 근데 액체가 무지무지하게 작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김도 너무 작으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됐어요. 눈에 보이면은 액체고 눈에 안 보이면 기체야. 자, 그러면은 구름방울이 있잖아요. 구름. 눈에 뵈죠. 그러면 이게 구름은 액체라는 소리. 그리고 수증기는 안 되는 거야. 이 안에 지금 수증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면은 물을 끓여보면 알아요. 지금 여기 주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주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을 끓였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안 배요. 그러다가 여기서 배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증기라는데 이 수증기 아니고 이게 김이지. 수증기는 여기 안 배는데요. 그러다가 얘가 물방울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에 뵀다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다시 건조하니까 얘가 증발해서 안 배는 거죠. 사실 수증기가 된 거죠. 요게 김이에요. 그러니까 김은 눈에 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28도의 공기가 있는데 그때 20g의 수증기가 들어있어. 근데 그 애가 온도가 10도가 되면 어떻게 돼? 10도가 되면 10g밖에 못 들어가거든. 그러면 20g 중에서 10g은 바깥으로 나와야 돼. 자, 이 그릇이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를 담는 그릇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릇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는 우리가 안 배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그릇이 있는데 안 배잖아. 근데 이 그릇에서 20g짜리가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10g이 된 거야.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면 죽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20g 들어있던 것이 10g만 남기고 10g은 나가야 되지. 그 나간 건 어떻게 돼야 돼? 수증기 김 상태로 돼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안개이고 땅에 닿았으면 안개이고 걔가 땅에 안 닿았으면 구름이 되는 거예요. 안개하고 구름은 똑같은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금 공기가 이렇게 됐어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대신 얘가 28도일 때 20g이 됐는데 얘가 30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담을 수 있는 것은 30g인데 지금 들어있는 거는 20g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대 습도가 어떻게 돼요? 30분의 20 곱하기 하면은 이거 뭐 60 몇 퍼센트 이렇게 되겠네. 그러다가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그릇이 10g이 되고 들어있는 게 10g, 여기 100%로 포화되고 나머지 10g은 안개 상태로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것만 배웠어도 지금 큰 거지. 자, 그래서 우리 공기 중에는 눈에 안 보이는 그릇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릇은 뭐를 담는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그릇은 온도가 높으면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가 최대로 담을 수 있는 것을 포화수증기압이라고 그러고, 지금 관측에서 몇 g이 들어있나를 보는 것을 관측에서 알면은 그걸 갖다가 수증기압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포화수증기압분의 수증기압 곱하기 100하면 그걸 상대수도라는 거지. 그래서 그릇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걸 포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릇의 크기가 10g인데 10g이 다 들어있으면 포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또 포함이 안 되니까 액체 상태로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근데 그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져 가서 그릇이 커지면 건조해지는 거지. 100%로 포화됐던 것이 98%, 뭐 97%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 그릇은 온도에 따라서 컸다 작았다 해지는 거야. 요것만 알아도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공기중에 그릇이 있는데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 약속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고르는 거. 그래서 일단 또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배웠죠. 기체는 눈에 안 보이고 액체는 눈에 보인다. 그렇지만은 액체도 작으면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작으면은. 그래서 지금 안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꼈으면 배지만 조금 꼈으면 잘 안 배는 거지. 100%로 포화된 공기 중에서 그때는 사람이 축축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는 우선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측정과 자료에 대해서 계속 합시다.